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너무 이번 주에 참담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좀 저희가 다뤄볼 텐데 우선은 참담한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 우선 드립니다. 변호사님 어떠셨나요? 그 사건 보시고.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 과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에 비해서 너무 결과가 위중해서 아직까지는 수사 중이고 아직 피혐의자로 되어 있으신 그 68세 분도 아직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조사야 그렇다 쳐도 지금 결과치를 봤을 때 좀 마음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이제 방송에서 좀 다룰 텐데 계속 지켜봐 주시면 그 내용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말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입니다. 칼로 찔러 죽여야만 살인인가? 자극적일 수 있는 좀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내막일까요? 지난 1월에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고층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져 숨졌는데요. 이 여성은 평소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좀 알려졌죠.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3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사고 경위부터 좀 짚어봐 주시죠, 변호사님. 예, 그 피고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여자친구이던 B씨를 찾아가서 여러 차례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9일경에 이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13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또 SNS 메시지를 365차례나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지금 기소되어서 재판까지 넘겨진 것인데요. 그러던 중에 이 여성에 대해서 남성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이별의 경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결국 이 여성이 본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 고층에서 투신하여서 떨어져 숨지는 결과까지 발생하였는데요. 결국 이 사건, 그 투신 사망에 대한 목격자이자 신고자도 이 남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남성에 대해서는 이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의 책임으로 기소시키지 않았지만 그 밖에 스토킹 범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리고 특수협박, 상습협박, 퇴거불응, 그리고 마지막 재물손괴 등 혐의로 말씀 주신 것처럼 징역 3년 6개월형이 선고되었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게 또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신고한 사람도 또 전 남자친구인 거고 여성이 추락을 하게 된 좀 과정이 알려졌나요? 예, 좀 의아한 부분이 여성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과 목격한 사람이 모두 이 가해자인 이 남성이라는 건데요. 의아한 부분이죠. 그렇죠. 알고 봤더니 이 가해 남성은 그 문제된 여성이 투신하였던 그날에 허락도 없이 비어있던 여성의 오피스텔에 미리 들어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진짜요? 그리고는 여성이 들어오자 집으로 귀가를 하자 왜 이별 통보를 하였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요. 이 여성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투신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검찰은 가해 남성이 즉 집으로 들어갔던 그 문제된 행위를 한 것이 피해 여성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성을 스스로 떨어져 사망하게 만든 결과에 대한 원인이었다라고 검찰의 입장은 그러합니다.
아니 그러면 집에 강제로 몰래 들어간 거니까 주거 침입이 관련된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기소된 내용은 어. 주거 침입이 아니라 퇴거 불응인 것을 봤을 퇴거 때 불응이요? 평소에 이 남성과의 사이에 아. 집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비밀번호 정도는 허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과정은 평소에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아. 여성이 나가라라고 하는 것에 나가지 않았던 부분은 퇴거 불응으로 평가되어서 기소되어 유죄 판결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여성이 창밖으로 떨어질 정도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이 좀 되는데 피해자 유족 측이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직접 살해를 해야만 살인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한 까닭이 있을 것 같아요. 스토킹이나 협박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유족들은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 남성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그렇죠. 했지만 네. 검찰 공소 사실을 보면은 살인과 관계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괴롭히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 여성이 12월경에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까지 찾아와서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또 SNS 메시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360차례 넘게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나 죽겠다 라면서 유서를 사진 촬영해서 여성한테 보내기도 했고 또 여자친구 앞에서 직접 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하는 등 행위를 보여서 여성이 극단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애초에 좀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했고 사망을 좀 야기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예,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사망과 가해 남성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 혹은 관련성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던 당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이 무단으로 들어가 버렸죠. 피해자의 주거지에 먼저 들어가 있었고 그곳에서 말다툼을 하는 등 어찌되었던 시간적인 인과관계 원인을 제공한 점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질타했고요. 또한 이 사건이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사회적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양형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최대 형량의 3년 9개월보다 조금 못 미치는 3년 6개월형을 선고한다라고 하여서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의 선고임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사건과 관련된 유가족은 이 딸이나 혹은 아니면 이제 이 여자분께서 사망한 원인이 진짜 남자친구한테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해할 것 같거든요. 이 형량이 좀 낮아 보이는데 변호사님 견해는 좀 어떠신가요? 사실 직업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해야 된다는 판단과 그리고 직업과 무관하게 심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전 좀 갈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판단했을 때는 검사도 기소하지 않았고 판사도 그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망의 결과를 이 남성에게 직접적으로 귀속시키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마치 가스라이팅과 비슷한 것이죠. 이 남성에게 과연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지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점 감안해서 재판부도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형량을 참고사정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가 없을 수도 있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뭔가 더 유력한 단서들을 놓쳤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인과관계는 너무나도 이 사람 말고는 원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왜 과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간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줘서 살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사건이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교제 폭력 너무나 좀 빈도가 높은 것 같아요. 사회적 비난도 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예, 사안을 보면 이 가해 남성은 이미 이번 건이 아니라 앞선 교제에서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혐의로 협박을 한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사안에서도 그렇지만 이 교제 폭력이라는 것은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한 사람의 반복된 습성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점 감안한다면 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고 실제로 본건에 대한 피해 유족들도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아마 합의금을 한 3천만 원 정도를 제안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그 3천만 원 합의금 내밀었을 때 사과도 없었다라고 해서 분노를 표했고, 무엇보다도 처벌 전력이 있었던, 유사한 처벌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 다시 재범을 저질러 중대한 사망이란 결과까지 이른 점 보았을 때 이 정도 3년 6개월의 가벼운 형량만으로는 교제폭력과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없다 라는 입장 보였고, 그러면서 울분을 토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점 감안해서 교제폭력 좀 더 형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형량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 대책이 좀 시급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피해 여성이 사실은 좀 유학을 준비를 하면서 미래를 좀 꿈꿨었던 여성인데 갑자기 투신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이 투신 자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원인에 대해서 공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사람의 목숨값으로 3천만 원 좀 적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사가 미진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뭘까요? 법원이 법리 오해를 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이 한 얘긴데요. 신생아를 낳자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유지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변호사님? 예,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이 여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청은 항소하였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에 이 40대 여성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앞두고 이 여성이 인터넷 게시판에 신생아를 입양 보내고 싶다라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 글을 확인한 50대 부부가 이 아이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데려간 이후에, 아이를 데려간 뒤에 며칠 뒤에 계좌로 100만 원을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매매는 금지하고 있다. 이들이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아동에 대한 매매 대가이다 라고 해서 기소를 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생아를 넘겼다. 그리고 실제 돈을 받았다. 이것은 아동과 돈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매매 아니냐라고 해서 법리 오해란 이유로 지금 현재 항소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법원은 이 여성이 받은 100만 원을 대가성, 그러니까 대가로 보지 않은 것 같은데, 대가로 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 50대 부부와 함께 그 40대 출산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그 출산한 여성에게 고마움의 표시였을 뿐이다. 즉 도의적인 조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 재판부도 그런 걸로 보인다. 즉 신생아를 넘긴 대가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본 것인데요. 글쎄요, 추정컨대 아동매매 사례에서 주고받은 대가에 비해서는 좀 작은 금액이었다라는 부분도 참조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내용이나 대화의 내용을 봤을 때에는 아이에 대한 대가를 서로 흥정한다든지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와는 무관하게 50대 부부가 그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가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를 입양을 한, 입양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양을 한 50대 부부의 어떤 진술도 상당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40대 여성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된, 피고인이 된 40대 여성 입장에서는 자기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어떤 내용들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돼서 아마도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드는데요. 변호사님, 시청자분들한테서 이런 궁금증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면 대가가 없다면 낳은 아이를 다른 이한테 넘겨도 되는가? 금전거래가 없었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양 보낼 때 우리가 이제 못 키우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베이비박스도 있고 뭐도 많을 텐데, 그러면 어떤 그 국가가 허가한 입양 절차만을 통해서
그런 복지원이나 이런 데다 보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거 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예, 네. 기본적으로 아이를 출산을 했다라고 예, 하면 출산한 주체에게 아동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지워지는 네.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아이를 넘겼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유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리 상대방이 충분히 아이를 잘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맞고요. 네. 그런 점 감안한다고 하면 이 판결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 매매로는 무혐의,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 책임 다하지 못한 유기방임의 책임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별건 기소를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그때는 그 예. 국가의 어떤 시스템에 따라야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네. 뭐 사실 키우지 않는다고 하면 책임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용히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서로 적법하게 입양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네. 아동에 대해서 일반 입양을 거친다고 하면은 역시나 처음에 출산한 사람도 책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안 되면 친양자 입양도 가능하니 네네. 그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이분들은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이의 기록이나 그리고 50대 부부의 기록에 입양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매매까지 이르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점 보면은 입양 절차 거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근데 게시판에다 입양 보내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결국 인터넷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고 나서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국가가 얘기하는 어떤 입양 절차를 거쳤으면 그거는 뭐 적법한 네, 건가요? 맞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 특히나 또 이제 아이를 출산한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를 넘겨받고 키우고 있는 부부한테 징역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똑같은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의 과정을 거쳐서 서로 네. 협의에 의한 과정을 거쳤다면 무관할 텐데 아마 이 50대 부부가 마치 스스로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그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고 출생 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출산하지 네네네.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 감안했을 때 출생 신고 과정에서 허위다, 즉 공전자 기록 위작죄,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판부가 인정을 해서 다만 아이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재학 중이라고 하죠. 네네. 아이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 실형 선고는 면하였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를 초등학생까지 키웠는데 또 이렇게 돼가지고 집행유예 받고 아동 매매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무죄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넘겨받아 키우고 있는 부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근데 뭐 거의 대부분 형량의 대부분은 공정자 기록 불실기재가 되겠죠.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겠죠, 변호사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 세 번째 마지막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생 코멘트 내용 볼까요? 살해 시도 사실 알았음에도 방치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의 내용인데 한때 우리 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계곡살인 사건 뭐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당시 사건 피해자인 이은혜와 조연수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지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건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네네. 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혜 씨와 조연수 씨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 씨 피해자죠. 윤 씨를 다이빙 강요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죠. 그 당시에 이 이은혜와 조연수뿐만이 아니라 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최근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혐의는 살인 방조 혐의였습니다. 이 지인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즉 네. 1심보다 2심에서 무려 2배에 가까운 가중이 된 건데요. 네.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양형 사유를 설명합니다.
이 피고인 A씨는 이은혜와 조연수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재차 시도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데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먼저 뛰어들어서 다이빙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굉장히 지금 사망 직전에 이르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고 방치했다. 그런 점 보았을 때 비록 옆에서 도운 정도의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이야기하였고요. 그래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모하지도 않았고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 방조범 치고는 상당히 중한형을 선고한 것이죠. 변호사님, 이은혜하고 조연수는 작년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하고 30년형을 좀 확정받아서 복역 중입니다. 물론 이은혜의 아버지가 나는 내 딸을 믿는다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저도 여러 내용들을 봤습니다만, 변호사님, 통상 방조범의 경우에는 주범보다 좀 형량이 가벼울 텐데요. 이 정도 처벌을 받는다라는 좀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이은혜 조연수 사건 보면서 그 내용들 문자나 보험 들어서 이렇게 내용들 보니까 정말 악독하다는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조범이라고 하면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감경할 수 있다, 임의적 감경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좀 구체적으로는 주범들이 받는 형량의 한 절반 정도를 받는다라고 그렇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런 점 감안한다면 1심에서는 이 방조범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결과적으로 항소심에 이를 때까지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이 없었고 이상한 변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피해 회복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여전히 엄벌을 탄원받는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2배의 형량이 가중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 근데 사실은 그 이은혜와 조연수 이 계곡에 갔었던 영상들 보면 이 지금 방조한 이 피고인이 사실 뭔가 되게 개입하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자신은 이렇게 범행을 인정을 안 하는 걸까요? 예. 방조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감경은 기대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두 사람의 범행에 대해서 본인이 공모하거나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하나 됐었던 게 남편 윤 씨의 유족이 이은혜 씨의 딸 입양무효 확인 소송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있었어요. 고인과 이은혜 간의 법률적 관계를 좀 정리하기 위한 취지에서였겠죠? 네, 맞습니다. 피해 유족, 즉 윤 씨의 유족들은 일단 처음으로는 이은혜 씨와의 혼인은 무효였다라는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미리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법원으로부터도 실제 이은혜는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형성할 의사도 없이 혼인 신고했었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뿐이었다라고 해서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은혜 씨가 출산하였던 전부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윤 씨에게 입양이 된 상황이었죠. 즉 이은혜 씨와 피해 윤 씨와의 사이에서 혼인은 무효라 하더라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 씨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여러 가지 보험금이나 이런 부분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의 지금 어쨌든 법정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이은혜 씨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양 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유족들이 이미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인천지방검찰청이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일환이라는 이유로 검찰청도 즉 검사도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송의 당부를 떠나서 재판부가 이미 유족이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있으니 중복죄소다라는 취지로 검사 측을 상대로 입양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취하를 권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가지 소송이든 하나의 소송이든 결과적으로 유족들이 이은혜 씨의 아이를 통해서 윤 씨와 연관되는 것을 입양 무효라는 방법으로 끊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은혜가 무기징역을 좀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딸에게 가는 어떤 보험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활용될 일은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입양무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변호사님도? 그렇기는 한데요. 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워낙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사실 네. 윤 씨와 이은혜 씨의 혼인 무효에 대해서도 좀 의문인 점은 그렇죠. 있죠. 만약에 예.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혼인 무효까지 성립되기 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은혜 씨가 윤 씨를 정말로 경제적으로 가스라이팅 시켜서 완전히 복속시킨 상태에서 실제로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혼인 무효가 됐고 입양도 사실 입양의 의사가 없었고 그래서 입양도 무효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취지인데 사실 이 아이는 이제 어릴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전 부친이 가서 데리고 키운다든지 딸은 또 무슨 죄인가라는 생각도 좀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양 무효를 만약에 안 시키면 입양 무효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사망했고 네, 맞습니다. 엄마는 무기징역이고 이 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으로서는 이은혜 씨가 친권자가 맞는데 네. 추정컨대요 친권 상실이나 새로운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절차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윤 씨의 유족들이 이 아이의 뭐 후견인 되겠습니까? 결국 네. 이은혜 씨의 친족들 중에 한 분이 미성년자 후견인으로 선정이 될 텐데 뭐 아무리 무기징역이라 하더라도 구치소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네. 교도소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네. 이은혜 씨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이에 대한 관리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한다면 네.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윤 씨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했던 뭐 보험금이나 이런 부분이 네. 이은혜 씨 측으로 인해 소비될 것은 예상을 할 수 있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혼인무효 소송이나 입양무효 확인 소송에서 다른 일반적인 판결례와 다르게 전향적으로 무효 확인 판결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갑자기 좀 의문이 또 하나 드는 건 이은혜 씨한테 보험금이 가기는 가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안 되죠. 혼인무효니까 애초부터 배우자가 아니었던 상황이어서 결국 양자인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 재산에 대해서 관리 처분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네. 그 연결고리를 끊고자 지금 유족들이 소송 제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딸이 이제 이은혜 씨는 없으니까 이은혜 씨 부친이 이제 그러면은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 감독을 할 텐데 그럼 결국은 그것도 만약에 입양 무효가 안 된다고 하면 똑같은 논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애도의 감정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급발진 운전 부주의 9명 사망한 시청역 사고입니다. 지난 1일 밤 서울 시천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참 황당하면서 좀 가슴이 아픈 사고입니다. 이 시청 공무원 승진하신 분들도 계시고 은행도 뭐 이런 분들 계신데 다 열심히들 사신 분들이고 야근 뭐 밥 먹으러 나왔다가 또 다들 당하신 사건인데 역주행한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좀 일단 당시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나왔던 건 지난 7월 1일 밤이었죠.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한 자동차에 의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1일 경찰엔 이런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시청역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시민 10명을 들이받은 뒤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라는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출동했고요. 현장에서 운전자인 남성 68세의 A씨를 검거했고 다만 그 남성이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그 제네시스 차량에는 운전자의 아내도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60대 여성도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요. 당시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9시 27분경에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 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갑자기 일방 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했다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차량은 먼저 도로에 있던 BMW 차량과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그리고는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 길을 걷던 시민들까지 덮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덮친 이후에도 100m를 더 갔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섰고 이렇게 운전자가 역주행한 거리는 무려 200m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날 사고 직후 현장은 정말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라고 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여기저기 날아가 있는 상황이어서 아비규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소방차와 경찰차가 현장에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가 9명이었고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 1명은 중상이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후송된 3명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6명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라고 하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피해자들의 신원이 밝혀지자 시민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죠. 사망자의 신원은 서울시청 공무원이 2명이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 본점 소속 직원 4명이었고 현대시그널 직원이 또 3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30대가 4명, 40대가 1명, 그리고 50대가 4명, 여느 평범한 가장의 연령들이었죠. 이 시청 공무원들은 마침 상을 받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또 신한은행 직원들은 한 직원의 승진을 축하하던 자리여서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더더욱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제가 그 장례식은 아니고 그 병원에 왔었던 그 딸이 울부짖는 걸 봤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아빠가 아니다. 이게 또 다 남성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창 일할 나이에 사실은 이제 집안 생계도 유지해야 되는데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그런 분들이셨을 텐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진실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너무 가슴이 아픈 일들이 좀 있어서 주변 CCTV나 아니면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 웨스틴조선 그쪽에서 나오면 사실 바로 우회전해서 시청광장이나 청계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왠지 직선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방금 아까 지도가 나왔습니다만 직선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 알고 들어갔다. 근데 그 정도 빠른 속도까지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아직도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직선으로 빨리 달려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다? 그것도 좀 의아하거든요. 쭉 가는데 사실 뭐 저희 이제 방송에서도 뭐 많이 다뤘습니다만 그 길이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사실 직선으로 가서 지금 보행자들이 있는 거기를 들이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조향장치, 핸들이 또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과연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제동장치 그러니까 이제 엑셀이냐 브레이크냐 이런 문제인 건지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변호사님. 이 궁금한 건 좀 해결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지금 그 운전자인 68세 A 씨는 지금 보험사 측의 만남조차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지금 경찰이 조사한 것은 운전자의 아내, 즉 조수석에 동성했던 60대 여성에 대한 한 차례 조사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정확한 요인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운전자가 말하기로는 급발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굉장히 뻑뻑했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뻑뻑했다. 정도까지 이야기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 조향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핸들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이 지금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멈추려고 했는데 멈춰지지 않고 굉장히 가속이 되었다. 지금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자신이 여기가 역주행인지 정주행인지에 대한 판단조차 할 수 없는 겨를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의 지금 역주행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미스터리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운전자는 지금 급발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본인은 분명히 멈추려고 했는데 그 차량이 혼자서 급가동해서 갔다라는 취지고요. 근데 뭐 MC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고 기록 장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네. EDR 분석 결과 아직 국과수 결과는 한참 나오기 전입니다만은 경찰 측이 자체 분석 작업을 했던 결과로는 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하죠. 이런 점을 본다면은 운전자가 이야기하는 급발진과 또 맞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이미 다 나왔지만 해당 차량이 이미 천천히 정차하는 모습도 일반적인 급발진과는 다르다. 그리고 보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상황이어서 이 사고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확히 재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또 우리 이제 G80 얘기를 했지만 현대차 2018년식이 공교롭게도 딱 그때 점검을 또 브레이크와 관련된 점검을 받아서 전체 리콜을 해서 그걸 수리를 했었던 또 내역이 있는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자장치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는 기계장치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전자장치니까 전자라는 것은 사실은 뭐 거기에 먼지가 낀다거나 혹은 아니면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뭐 전자식 기계들이 쇼트가 나거나 실제로 잘 운행, 워킹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이 웨스틴조선 지하주차장에서 나왔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발생했는가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조향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향장치는 사실 일반적으로 기계식이죠.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실제로는 돌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안 돌아갈 만큼 전자장치가 붙잡아 뒀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를 제가 그때 갑자기 급발진하는 그 영상들을 보면 차들 옆에 뭐 테슬라인가 흰색 차를 이렇게 피해가는 또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피해가는 건지 아니면 직선으로 갔는데 그게 차량이 그냥 우연치 않게 가운데로 질주를 하게 된 건지는 사실 저는 옆에서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조향 장치가 잘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회전을 했는데 우회전하는 반경이 너무 빨라가지고 오른쪽으로 안 틀어지고 그냥 직선으로 가서 부딪힌 건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의문인데 요즘 이제 뭐 나오는 게 스키드 마크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어제자에 이제 스키드 마크가 없다, 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뭐가 이렇게 흐른 거다. 거기서 그러니까 기름이 흐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급발진 여부가 쟁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급발진과 또 스키드 마크 문제를 네. 또 한꺼번에 한 말씀 드려보면 좀, 최초 경찰이 브리핑했을 당시에는 마지막 사고 지점과 정차 지점 사이에 스키드 마크가 남아 있는 것을 확보했다라고 발표했죠. 맞아요. 그게 뭐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침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하고 있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의 대부분의 중요한 징표가 스키드 마크 아니겠습니까? 스키드 마크라는 것은 최대 감속도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그 바퀴의 흔적이 노면에 남는 그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로 표면 마찰력과 그 타이어가 녹아서 도로 표면에 흡착되는 그 자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보통 급발진 사고의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브리핑에서 경찰이 스키드 마크가 남아있는 것을 확보했다는 것은 중요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알고 봤더니 스키드 마크 아니고 유류물이 남아있던 흔적일 뿐이었다라고 해서 착오를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오늘 조간신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스키드 마크는 발견된 게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급발진을 주장을 하면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68세인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거나 약하게 밟아서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흔적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누구도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고, 또 어느 교수님은 급발진일 가능성이 70%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맞다는 것인지 아니다는 것인지 좀 애매한 상황인 것이죠. 네, 우리 어제 또 뭐 얘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12명밖에 없는 자동차 명장이신 박병일 명장님이 나오셔서 방송에서 70% 정도 나는 급발진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 뭐 얘기도 좀 봤습니다만, 사실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저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사실은 좀 긴 거리는 아니에요. 200m 정도 되니까 사실 차가 시동을 걸고 급가속을 걸었을 때 그 정도까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만에 올 수도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 특히나 40년 동안 운전한 운전기사라고 한다면 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안 먹으면 브레이크를 살짝 떼볼 수도 있을 텐데 뗄 생각을 전혀 안 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 이게 차가 멈출 기회를 잃었다인 건지 저는 사실 좀 그게 궁금해요. 그 부분이. 사실 이 건이 이제 운전자의 변으로 급발진 이야기가 나와서 과연 급발진이면 지금 이 운전자가 입건된 죄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입니다. 업무상 과실이 있냐 없냐가 지금 쟁점인 건데,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을 하다 보니 자동차의 급발진, 오작동이 발생하면 과실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 14년간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례 중에 실제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판단이고, 판결례를 봤을 때에도 급발진을 인정을 해주느냐, 즉 그 말인즉슨 기기가 오작동됐기 때문에 이것은 과실이 없다라고 무죄를 판결하느냐 하면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죠.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급발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위 급발진의 존재 여부, 또 아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급발진은 아직은 존재한다고 보이기는 어렵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위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보이는 객관적 사정들이 있다면은 과실에 대해서 좀 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동장치, 브레이크죠. 이걸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추정될 뿐이다 라고 해서 급발진으로 인한 과실을 부정한 예는 지금 찾아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급발진으로 이제 주장을 해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재판을 이제 법원에서도 해보면, 그때 뭐 폭스바겐도 나오고 BMW도 나오고 다 나와서 외제차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급발진을 인정하는 순간 회사의 어쨌든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길을 쓰고 또 싸워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실제로 그래서 EDR 관련된 부분들도 엄청나게 재판을 하는 걸 저는 재판을 봤는데, 실제로 인정된 사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그럼 이거는 과연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막 1km씩 달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엑셀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라는 얘기인가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이제 제가 전공이 이제 전기전자공학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에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든 무슨 핸드폰을 쓰든 에러가 분명히 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중, 3중 장치를 하더라도 에러가 날 수 있는 건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그냥 단순히 소비자의 과실이고 운전자의 과실이다라고만 계속 주장을 하고 가는 건지, 우리는 실체 진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9명이 사망을 했으니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동차의 문제인지 운전자의 문제인지 따져봐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 배상을 하고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에서 나오는 게 고령 운전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진짜 나이가 많아서 운전을 못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고령 운전자 기준은 지금 65세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안타깝지만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 점은 부정할 수 없죠. 19년도에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이 14%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3년에는
20%를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고령자에 대해서 운전을 좀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것이죠. 마치 이번 사건도 운전자가 68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역주행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고요. 네. 이것 때문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혹은 면허갱신 주기 단축 등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이 점에 대해서 국가 예산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령자들의 이동의 자유 때문에 쉽게 그 이야기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발생을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인데 사건이 어떻게 결과가 날지 그 부분 귀추가 주목되고요. 더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뭐 유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 뭐 피의자가 되신 이제 운전자 분이 범죄를 지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받으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진짜로 기체의 결함이었다면 어떤 자동차의 결함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진실도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 픽스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 픽스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픽스 주제 볼까요? 상습절도 도둑 누명 무인점포 순환시대. 요즘 집 근처에 정말 무인점포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에서요. 네, 맞습니다. 관리인이 네. 없다 보니 네네. 무인점포는 절도에 취약하죠. 이 점을 노린 범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확인을 해보니 무인 매장 절도 건수는 무려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절도만 그런 것이고요. 네네. 그럼 폭행이나 기물파손 등까지 합치면 심지어 굉장히 수만 건에 달하는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최근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엔 파주시의 무인점포에서는 물건을 훔치고 훔친 혐의를 받던 20대 남녀가 검거되었고요. 네. 또 12월에는 용인시에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인점포를 털던 10대 무리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중랑구의 무인점포에서 상습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훔치던 80대 노인도 검거되었는데요. 이처럼 계속해서 무인점포에서 절도와 유사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보통 절도건으로 만약에 경찰에 넘겨지면 보상 수준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보통 절도건으로 경찰에 넘겨지면 네. 피해 금액의 50배 정도를 보상받는다라고 네네. 일흥의 기준은 이야기를 하고 네네네.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보상을 받는 데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 때문에 빈번히 발생한 절도건을 계속해서 매번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이 업주들이 그냥 CCTV 범행 화면을 캡처하여서 네. 점포 앞에 게시를 해놓고 이 사람 앞으로 방문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소극적 보복이라고 해야 되나 사적 보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문구점 좀 무인 점포가 좀 많다 보니까 특히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사실 그 나이 때는 그렇게 좀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동의하는 네네네. 부분입니다. 뭐 광주광역시 한 초등학교 앞 무인 점포에서는 도둑질 하려던 학생들을 점주가 적발했고 네. 학생들의 부모 측과 협의를 했지만 보상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업주가 학생의 이름 중 대부분과 학생의 얼굴을 점포 앞에다가 공개를 해버렸다라고 아이고야. 하는데요. 임신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물을 이렇게 내어놓은 자체로도 아이들에게 많은 유혹이 될 수 있을 것이어서 점주들 차원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아이를 전력이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절도범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여중생을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다가 붙였다가 경찰에 고소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사적 보복에는 항상 잘못 찍을 위험이 항상 있죠. 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건데 네. 인천 중부경찰서에는 오히려 업주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알고 봤더니 업주는 한 여중생이 샌드위치를 훔쳐간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중생의 사진을 붙여놓고 밑에다가 샌드위치를 구입한 후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여중생의 얼굴을 정면으로 게시를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결제용 기기, 이제 키오스크 기기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중생은 잘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점에 대해서 업주는 뭐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이 여중생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서 공부조차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억울한 심정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명예훼손으로 좀 처벌되는 사안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